반갑습니다. 메가행정법 김건호입니다. 오늘 그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는데 행정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 5과목 중에서 이 행정법이 아마 인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이 되지 않을까, 인제 그 정도로 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근데 인제 그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웠는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지문 자체가 여태까지는 기다 아니다, 이게 정오 판단하기가 인제 굉장히 쉬운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하게 이 오답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인제 지문을 좀 구성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제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인제 그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들이 제가 아까 인제 그 해설을 하면서 그 해설을 이렇게 달면서 인제 좀 체크를 해 봤는데 한 10개 정도가 인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이제 그 이런 새로운 지문이 있으면은 좀 낯설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이 정보 판단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최근 3 개년 이렇게 인제 행정법 그 기출 문제를 인제 랑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축에 인제 속하지 않았나, 인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몇 점 정도 맞으면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인제 그 굉장히 이제 궁금할 하실 텐데, 그 일단 이제 메가 시스템, 이 메가 시스템에 좀 입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좀 더 이제 좋은 통계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인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메가 그 이 합격 예측 시스템인가요? 거기에 좀 입력을 해 주시는데, 일단은 인제 기존에 그 입력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빠지네요. 한 6점 정도 인제 그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인제 이 나오는데, 작년에 인제 평균이 한 67 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61 점, 요 정도로 인제 이 그 평균이 인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이상 더 많이 인제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90점 이상 맞으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2개 정도 틀리셨다고 하면은 이 굉장히 잘 보신 거고요. 거의 인제 최상위권 점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80점 정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4개 선에서 인제 선방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적어도 합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점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인제 밑에 요렇게 이 좀 점수가 형성이 됐으면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행정법 때문에 이 떨어지는 인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어쨌든 이제 이 80점 이상이면은 그 이 행정법 때문에 인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90점 이상이면은 이 행정법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인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과목이 되지 않았을까,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61 점이 평균. 쌤 진짜 감사합니다. 어우, 네. 합 찌남노하고 비행기만 파고 95 점. 오, 축하드립니다. 95 점이면 굉장히 잘 보셨네요. 제 카페에 그 이 뭐 "몇 점 맞았어요. 인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댓글들이 인제 많이 달리고 있는데, 100 점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100 점은 못 봤고 이제 95 점, 90점 이런 분들은 인제 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제 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니 인제 축하드립니다. 제발 80점 이상,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 번부터 인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네. 95점 축하드려요. 95 점이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점수죠. 자, 그러면 이제 1 번부터 이제 바로 인제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실내부 원칙부터. 자, 지금 이게 그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그 이 뭐야 이 방송을 하는데, 이 노트북이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정답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번은 이제 정답률이 거의 인제 87% 정도 인제 되는 인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맞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해설지는, 네, 해설지는 바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아마 방송 중에 업로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이 끝나면 업로드가 되거나 이제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자, 신뢰보 원칙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 번부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1 번은 이건 뭐 다들 아시겠죠. 우리 신뢰보 원칙 위반 여부를 인제 판단함에 있어서는 귀책 사유 있는 이런 인제 이 사인의 신뢰를 인제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인제 관계자까지 인제 그 판단을 한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2 번은 이제 그 행정청이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뢰보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인제 일정하다, 인제 그 이 계속 인제 그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중간에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고, 이 3 번이 그 처음 나온 질문이죠? 볼게요. 그죠. 이게 인제 처음 출제가 됐는데, 이 판례로는 이게 1989년 판례인데 그 출제는 이제 처음 됐어요. 이건 인제 이 진정 소급이냐 인제 부진정 소급이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읽어 보면은 그
이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시험이 실시돼서 이 개정 학칙에 따라서 대학 성적 불량 이유로 해서 징계 처분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제 학칙이 개정된 학칙이 개정된 이후에 요렇게 인제 징계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진행 중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게 부진정 소급에 해당이 돼요. 부진정 소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4 번을 보면 요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겠다. 그죠? 이 병부청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 이렇게 인제 민원 봉사 차원에서 인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신뢰보호 원칙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민원이 나오면은요. 원래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인제 이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 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정답도 말씀드려야 되더라고. 제가 처음 출제 이렇게 적어 놨거 이거 안 나오는구나. 요렇게 올리면은 좀 이따 인제 해설지 바로 올려 드릴 건데 여기다가 인제 처음 출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 번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 번은 이제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정답률이 어떻게 되나 했거든요. 정답률도 이제 81% 네요. 굉장히 이제 높네. 요것도 익숙한 지문들이 출제가 돼 가지고 이제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인데 1 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인제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는 거는 뭐 행정심판을 통해서 뭐 취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취소 재결이라든지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게 형성력이 발생하죠. 형성력이 발생해서 인제 이 소급적으로 처분 당시로 돌아가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2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 번도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연령 미달의 인제 결격자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위법하게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효까지는 아니고 이게 단순 위법이거든요. 단순 위법이기 때문에 이 행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에요.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처분에 이제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인제 3 번을 한번 보면은 요것도 인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금 요새 들어서 이게 이 공정력 내지는 인제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치명령 위반죄에 대해서 인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한 조치명령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치명령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적법이다. 그러니까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이다, 위법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공정력의 문제가 아니고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적법은 판단할 수가 있죠. 이게 공정력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적법한 조치명령이었다고 하면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될 거고 그다음에 위법한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겠죠.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또 처음 나온 건가요? 최신 판례네, 최신 판례. 이거 최신 판례 처음 나온 지문인데 자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이 됐다.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게 형성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처분 시로 돌아가서 인제 효력이 인제 상실이 되는 거고 이 결과적으로는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 근거가 되는 이제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결을 통해서 인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이게 이 "조세 부과 처분에 근거가 되는 사실이 없다."라고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이 기판력이 요런 이제 형사 재판에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거죠. 최신 판례. 예 최신 판례라고 해 놨네. 처음 출제. 그죠? 요런 거 참 어렵죠, 처음 나오는 건. 그래도 인제 이 다른 지문들이 익숙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단계 행정 결정과 관련된 내용. 이게 정답률이 낮은 편 중에 하나였어요. 정답률이 이제 50%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밑 보면 여기지. 정답률 보이나? 그래 정답률 보이죠. 이게 47.9%. 이거 동그라미 쳐 볼까? 어이씨 동그라미가 안 된다. 파란색으로 해 볼까? 오케이. 정답 47.9%. 자, 이 정답률이 이제 낮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신 판례 이게 처음 출제 이렇게 이제 돼 놨는데 자 1 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 번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이제 1번 이제 지문은 처음 출제가 된 거는 아니고 이게 일정 부분은 이제 국회직에서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그런 지문이거든요. 보면 인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인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인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인제 지위를 인제 배제를 하거나
전부 다 처분이에요. 전부 다 처분. 그지? 이게 인제 이 법적 제휴를 형성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는 처분이고 뭐는 처분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 전부 다 인제 처분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중에서는 우선 협상자 그 지위 배제 행위죠. 요거는 인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 이 앞에 그지? 예 이 선정 행위에 대해서는 출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처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 번을 보면 2 번은 다들 아시겠다. 그 인제 이 부지사전 승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허가에 해당이 되죠. 부분허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종국 처분이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선행 처분은 이제 후행 처분에 흡수돼서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된다. 근데 어쨌든 이 둘 다 이 행정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인제 이 흡수돼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제 최초의 그 선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 소송은 협의의 소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건설허가 처분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3 번을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그 가행정 행위죠. 가행정 행위도 이거 그 부분허가하고 인제 똑같은 이제 구도거든요. 이제 선행 처분이 있고 인제 후행 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 후행 처분에 선행 처분이 흡수돼서 이제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종국 처분만 이제 후행 처분만 이제 다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된다. 그래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은 부적법하다. 이것도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지문이겠죠. 자 1 번이 다단계 행정결정이 아니지 않냐고요? 이게 다단계 행정결정이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확약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제 확약은 사실은 이 행정처분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이제 부정이 되는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인제 이 그 뭐야 인제 민간 투자 사업자를 인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인제 지위를 박탈을 한다든지 요렇게 단계적으로 인제 연속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인제 단계적 행정결정으로 인제 보기는 하죠. 어쨌든 이제 전부 다 인제 처분성 인정이 된다.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 4 번은 확약에서 나오는 인제 그 지문이죠. 이게 그 내인가를 해 줬다가 나중에 인제 그 이 내인가를 인제 취소를 했다. 내인가 자체는 확약에 해당이 되는데 내인가 자체에 뭐 처분성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내인가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종국적으로 본 처분을 인제 안 해 주겠다는 거부 처분의 의미로 인제 인정이 돼 가지고 내인가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4 번을 출제를 할 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지문을 이제 출제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인가 취소는 뭐 거부 처분에 해당이 된다.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이 언급을 해서 인제 출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고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너무 천천히 한 건데. 그다 4 번 어차피 여러분 다들 아시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예 4 번에 인제 행정행위에 인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제 그 하자 승계를 인제 묻는 거죠. 하자 승계는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고 계시겠죠. 이게 그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인제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근데 뭐 그런 경우 또 예외적으로 그 수인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인정을 해서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1 번을 한번 보면 이제 이 불가증력이 발생한 보충력 편입 처분과 그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은 이거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하자 승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2 번을 보면 이제 철거 명령하고요. 그다음에 대집행 개고 처분도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3 번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이것도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계속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별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원래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선행 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은 후행 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돼요. 이게 뭐 별개의 법률 효과든 아니면 뭐 하나의 법률 효과는 상관없이 전부 다 인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죠.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 이 선행 처분이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하고 후행 처분이 직권 면직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직위해제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직위를 일정 그 기간 동안 이제 박탈하는 거고 직권 면직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을 아예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아예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다는 것과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게 별개 법률 효과예요. 그래서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험 전략이라고 그치. 승계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승계가 되게 예외적인 현상이라서 승계되는 걸 외우는 게 당연히 수험 전략적으로는 유리한 그냥 전략이죠. 자 5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 번은 이것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 63.2% 인데
자, 그 5 번은 뭐 어렵진 않은 이제 지문이었죠. 일단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그 시민단체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제 거부를 당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네요. 1 번을 보면 이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과 이해관계가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인제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인 아니면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 설립 목적 불문이에요. 그래서 뭐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인제 일반적으로 인제 이런 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2 번을 한번 보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 인제 이 정보 비공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20일 무응답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있게 되면 20일 무응답 결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제 그런 행위가 있게 되면은 일단은 인제 이의 신청으로 다툴 수가 있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가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이거 뭐 당사자 소송? 이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인제 항고 소송, 일반 항고 소송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3 번을 보면은 이게 인제 일부 공개에 대한 내용이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공공기관은 일부 만약에 인제 공개 사항하고 비공개 사항이 있으면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법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인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적어도 인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공개 결정을 한 건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부 취소를 해야 돼요. 일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이 뭐 4 번인가요? 4 번을 보면은 이거 다들 아시겠다. 그지? 이게 이 소송과 관련된 사항, 수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이게 비공개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비공개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제 재판에 이제 소송 기록 자체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든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 결정에 심리 판결에 이제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되면은 이 비공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63.2%.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6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 번은 정답률이 69.8%, 굉장히 높은 편이네. 자, 여기서 처음 출제된 지문이 한번 있을 그지. 3번 지문이 이제 처음 출제된 지문. 이런 건 이제 당황스럽죠. 예, 보면은. 근데 인제 처음 출제된 지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못 푸는 거는 아니고 이게 소거법으로 다 풀 수가 있잖아요. 소거법으로 다 풀 수가 있으니까 그냥 푸시면 되는데, 자, 1 번을 한번 보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위법 상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인제 대집행 개고 처분에 대해서 인제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대집행이 실행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대집행 개고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뭐 뭐야 철거된 건물이 다시 막 원상 복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요.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인제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6 번을 보면 이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됐다. 근데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이게 복직은 불가능하거든요. 복직은 불가능한데 적어도 이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임기가 만료가 될 때까지 월급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는 이제 부수적인 이익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예 소송 요건이 충족이 된 거니까 이제 본안으로 가서 이제 본안에서 이제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3 번을 한번 보면은 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인데 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이 아닌 거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원래 인제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인데 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만큼은 농지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다투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재결청에서 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뭐 관할 법원에 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뭐 잘못 안내했든 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법률에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다투라고 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인제 과태료 재판하고 인제 유사한 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요런 절차로 가게 되는 거고, 잘못 안내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겠지 당연히. 자,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인제 이 원처분주의에 대한 내용이네요. 원처분주의에서는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처분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 재결도 인제 예외적으로 이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게 되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결 고유한 하자는 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제 모든 하자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답률이 한 70%에 가까이 되네요. 그죠? 이거 어쨌든 처음 출제된 지문이고 인제 최신 판례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제
그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다고 하면은 그냥 이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7 번을 한번 볼게요. 7 번이 이게 인제 정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43.4 7 번이 높지 않은 것 중에 이게 몇 등이더라? 이게 인제 탑 4 등이구나 4 등. 이게 인제 그 많이 틀린 순위로는 4 등이에요 4 등. 4 등인데 자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 보면 이게 인제 이 처음 출제된 지문이 있고 인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 1 번부터 한번 보면은요. 인제 군인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이건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군인연금을 받든 무슨 공무원 연금을 받든 이렇게 인제 이 사회보장 수급권 차원에서 인제 그 지급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청에 이런 그 지급 결정이 있어야 돼요. 지급 결정이 있고 그리고 인제 이 지급 결정 자체가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구체적 권리를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분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 지급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돼요. 이 거부 처분은 인제 행정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지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인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급 결정을 받고 그래서 인제 인제 월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인제 급여 지급 청구권이 생겼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예 그런 경우에 당사자 소송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인제 거부기 때문에 거부에 대해서는 인제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 번을 한번 볼게요. 2 번이 작년부터 이게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데 인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는 이제 공법상 의무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기출 지문으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법무사 사무원을 채용할 때 인제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인제 그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거부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지방 법무사회가 인제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인제 승인 취소를 승인 취소를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승인 거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승인 취소가 행정처분이다. 고게 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법무사 사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인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례를 우리가 인제 기출 지문을 알았다고 하면은 지방 법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는 당연히 공법상 의무이지. 이게 사법상 의무라고 하면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3 번을 한번 볼게요. 3 번이 처음 출제가 된 거예요. 3 번이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3 번이 처음 출제가 되는데 어디 갔니? 이 사무관리 그다음에 처음 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인제 공법상 사건인데 공법상 사건에서 우리가 인제 행정법 서론에서 배우는 게 부당이득하고 인제 사무관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도 인제 민사다. 그리고 인제 사무관리도 인제 민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사무관리에 대해서 인제 출제가 된 첫 번째 판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교수님들 교재에는 이 판례가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여태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인제 사무 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해양 경찰의 인제 직접적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했다. 이게 태안인가? 거기서 인제 뭐 유조선 사고가 나 가지고 이렇게 인제 기름이 유출되는 인제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뭐 이 방역 업체라든지 아니면 인제 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인제 이 방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인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이 사무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인제 비용 인제 청구 비용 청구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 사무 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법에는 사무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 소송으로 인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4 번은 다들 아시겠다. 인제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인제 토지가 수용이 됐는데 나중에 인제 공익 사업에 토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이 토지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가 이제 환매권이죠. 그래서 이 환매권은 인제 이 사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 해당이 된다. 근데 3 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3 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출제라고 써 놨나? 그치. 사무관리 처음 출제라 이렇게 써 놨잖아요. 이게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 이 3 번이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3 번까지 갔으면 참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1 번에서 해결이 됐으면 그치. 이게 수아치님처럼 1 번에서 이거 결정이 있어야 이게 결정이 처분성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1 번에서 확실히 정답을 체크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3 번까지 내려가면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자, 이게 뭐가 좀 잘 안 된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 다시. 너무 많이 내려왔네. 6 번, 7 번까지 설명을 드렸나요? 7 번까지 설명드렸고 8 번, 8 번, 8 번. 행정법규에 인제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 이게
이번 국가직 9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적어 놨는데 이 34.6%. 오, 정답률이 엄청 낮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 34.6%. 34.6%. 굉장히 이제 잘 안 보이네, 이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33.6%. 이 굉장히 이 정답률이 낮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 맞춘 거예요, 이거는. 되게 높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행정법규의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돼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그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은 양벌 규정이라는 게 행정법의 고유 논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헌법 논점이거든요. 헌법에서 인제 책임주의와 관련된 논점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접근이 되지 않았나 인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2 번은 뭐 다들 아시는 거겠다. 그죠? 종업원의 성립, 범죄의 성립이나 이 처벌이 인제 영업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인제 줄 치는 게 좀 익숙해졌네. 자, 3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강의 때 굉장히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 법인의 책임을 묻는데 이 종업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인의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 법인 자체에 이런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어야지만 이제 법인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이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면 법인 대표자는 법인하고 그놈이거든.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만약에 법규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인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4 번을 보면 양벌 규정은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이건 형사처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종업원이 잘못하면 이 법인에 대해서 무슨 그 뭐냐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인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형사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에 해당이 된다는 거. 어쨌든 이 문제는요 굉장히 인제 정답률이 낮지 않았나 낮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게 1 번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1 번이. 1 번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이제 정답률이 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9 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9 번. 자, 9 번은 이제 과징금부과 처분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54.7% 볼까요? 정답률은 54.7%. 예, 정답률이 이제 높은 편이었습니다. 달달한 게 최고님. 저도 행정법 점수 보고 절망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다른 과목까지 인제 합쳐 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자, 1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상 그 인제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데 자, 추후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데 그 이 나중에 뭐 새로운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뭐 다시 부과 처분을 하겠다. 이게 인제 그 변경 유보부 과징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새롭게 인제 과징금 부과 처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익숙한 지문일 거고 그리고 2 번을 보면 영업 정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야 될지 이거는 개별법에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물론 이제 이 행정청의 이제 선택에 의한 거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선택했다고 하면 얼마를 부과할지 그것도 인제 이 재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3 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과징금은 이제 그 행정상 제재금이다. 이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 실행이 아니므로 이제 그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형벌권 실행으로서 과벌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행정법에서 나오는 지문은 아니고 이제 헌법에서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료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2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벌금 2번 부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제 그 징역을 2번 부과하면 안 된다. 그게 인제 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이제 과벌이라는 건데 근데 과징금은 사실은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부과가 되는 그런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 제재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 제재 조치하고 이제 이 형사처벌하고는 병괄을 할 수가 있다. 병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 부동산 이제 실명법상 이제 명의신탁자에 대한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 여부는 이제 행정청의 이제 재량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 이 행정청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인제 그 뭐냐 그지? 몇 번이지? 그지? 이 이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가 많아요. 이제 재량행위가 많은데 근데 인제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그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있고 이제 재량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그 안타깝게도 그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그죠? 이 처음 출제. 예, 처음 출제. 그래서 이것도
그 이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감면이 과징금이에요. 감면이 참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제 이 틀린 분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 출제된 굉장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인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거는 보통은 이 인제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그 이 뭐야 그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이 인제 그 나오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10 번을 한번 볼게요.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59.7% 이제 60% 정도 인제 이 정답률이네요. 60% 예,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익숙한 지문들인가? 익숙한 지문들이네. 자, 1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 기간은 이제 민법이 준용이 돼서 인제 그 3 년에 해당이 되죠. 안날로부터 인제 3 년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제 국가가 인제 불법 행위를 이제 저질러 놓고 인제 은폐, 엄폐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만약에 인제 이런 그 불법 행위를 인제 감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 국가배상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시일이 지나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인제 국가가 "아니 이거는 그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인제 이 신의 성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인제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배상 청구를 인제 배상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인제 또 국가가 인제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도 인제 인정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 2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 번은 뭐 다들 아시는 걸 텐데 그 공무원의 과실을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 과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평균 그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 어느 한 설을 취해서 업무를 처리를 했다. 열심히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어도 그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과실이 인정되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 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게 그 위법하고 그 직무행위가 이제 위법하다는 것과 과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잘못 그 이게 다른 거거든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설사 행정처분이 그 항고 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됐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제 그 인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돼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판력에 의해서 당연히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려운 내용. 자, 그리고 인제 11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 번은 11 번은 이게 좀 그래도 이 정답률이 높은 편 중에 하나네요. 75.9 번. 4명 중에 이제 3 명은 맞은 이제 그런 지문이네요. 다들 아시겠다. 이 사례 자체는 굉장히 인제 익숙한 사례죠. 그 원래는 취소나 철회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그 이 철회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는 그 신청권이 인정이 된 그런 사례죠. 그래서 1 번을 한번 보면은 착공에 앞서서 갑의 규칙 사유로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건축허가를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토지 소유권자가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토지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신청권이 인정된 그런 사례고. 그리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다. 이것도 한 두어 번 출제된 지문이죠. 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거는 건축 설계도면에 맞게 건축물이 인제 제대로 인제 지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가 누군지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이거는 그 형식적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제 이 허가 신청서에 인제 기재만 돼 있으면은 인제 이 적법하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 3 번을 보면은 이 건축 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철회할 수가 있다. 취소 철회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 없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은 자, 취소나 철회를 할 때는요. 그 뭐 위법 사유가 있다. 뭐 이제 이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인제 공익과 사익을 형량을 해야 되겠죠.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고 뭐 제3자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인제 그 이익도 형량을 해야 되겠죠. 이익 형량 법리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고 쭉쭉 그래서 그리고 12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 번이 이게 그 인제 이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제 처분의 인제 효력과 관련된 문제죠. 위법이냐 적법이냐. 근데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인제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그 이후면 이제 무효 사유가 된다. 그리고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 그 취소 소송이 인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법원의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제소 기간의 범위 내에 있는 사건,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급효를 인정받아서 인제 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 이미 그
예 제소 기간이 지나서 그 불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인제 권리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번을 한번 보면은 자 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항력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담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소송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설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정도의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취소 소송도 안 돼, 무효확인 소송 제기도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인제 돌려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2 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부담금을 납부를 했대요. 그리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대요. 그리고 현재 소가 인제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자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제 소급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아 사실은 인제 행정법에서 위헌 제청이라든지 위헌 제청 신청이라든지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인제 헌법 지문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위헌 결정의 이제 소급표는 어디에 미치게 되냐면은 그 인제 위헌 제청을 한 이제 당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위헌 제청을 그 이 위헌 제청을 통해서 인제 위헌 결정이 이끌어내진 이제 당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위헌 제청을 했거나 제청 신청을 했거나 그러면 그건 인제 그 이 동종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인제 그 별도로 인제 위헌 제청을 이라든지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제 그 이 만약에 인제 위헌 제청이나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제 이 뭐야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 요걸 인제 그 이 병행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제 당해 사건 당동병이라고 부르는데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헌 결정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 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3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 가지고 기각재결서를 송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제 이 불복 기간 내에 있는 거잖아요. 제소 기간을 이제 준수를 한 거기 때문에 취소 소송 제기하면 그 인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이 되면서 취소 판결을 인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이거는 그 이것도 다들 아시는 걸 텐데 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 불가항력이 발생을 했어요.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아직 납부는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금 부과 처분이 인제 유효하게 인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 징수, 강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강제 징수로 인제 착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고렇게 답을 알려 달라고요? 답을 이거 정답률이 제법 높네. 답 2 번, 2 번, 2 번. 그지? 2 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제 13 번인가요? 13번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은 이건 정답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죠? 77.9%. 자 인제 그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1 번을 보면 우리 인제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불형의 형식으로 정해지면은 이제 행정규칙에 해당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은 그 법규명령에 해당이 되죠. 지금 불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 행정규칙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2 번을 보면은 그 인제 보건복지부 고시인데 우리 고시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고시는 원래는 그 인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데 이게 상위법령의 위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또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시 자체가 이게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으로서 인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뭐 그 무엇이냐 그 청소년 유해 매침물 고시라든지 아니면 약제 고시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뭐 항정신성 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처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 번을 보면은 이제 그 위임 명령이죠. 위임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모법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인제 상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 번도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온 건데 처음 출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최신 판례 이제 처음 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이제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그래서 인제 공기업인데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만드는데 이 기준을 그 인제 이 공급자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내부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부 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위임 없이 그냥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제 이 기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제 행정규칙이다. 인제 그렇게 본 사례입니다. 자 최신 판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정답률이 무조건 낮은 거는 아니고 보면은 인제 이 다른 지문들이 인제 충분히 다른 지문들 가지고 충분히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뭐 이 정답률은 인제 그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정답률이 어떻게 되나? 62%네. 62%. 자, 14번에 이제 1번을 한번 보면은 이게 제가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 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이제 비교를 해 드리는데,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상위 레벨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행정처분에 이제 해당이 되지는 않죠. 도시기본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공법상 계약은 뭐 공정력이나 그런 게 인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위법하면 무효.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이제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행정지도는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죠. 처분성이 없고 뭐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령을 하면 되는 거지, 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제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4번을 보면 이제 그 국가계약법에서 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든 아니면 그 무엇이냐, 그 공공기관들이 당사자가 되든 이 공공계약은 이 전부 다 이제 그 사법상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원 관할이 아니라 이제 민사법원의 관할이죠. 8번? 8번 정답률이 34.6%. 8번이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중에 하나였네요. 8번이. 8번이 예. 34.6%죠. 6%.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자, 그리고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정통지 및 의견 제출인데, 자, 사전통지나 이제 의견 제출은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이제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제 처분한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절차가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사전통지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그 긴제성이죠. 긴제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긴제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이 생략이 되는 게 플러스 긴제성이다. 긴제. 이게 좀 이제 익숙해지네. 15번쯤 되니까. 참. 뭐, 그치? 이렇게 하면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번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재판에 의해서 이제 결격 사유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경우죠. 그러면 이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결정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이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그 이 당사자가 이제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겠다, 명백하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아니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의견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의견을 이제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를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해서 직권 면직 처분을 한다. 제가 이제 그 이 행정절차법 설명을 드릴 때 이 행정절차법은요, 그냥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적용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그 이 직위해제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직해임 처분이라든지 요 정도는 이제 그 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직권 면직 처분은요, 이건 이제 행정절차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창원 그 LG 일공장, 창원, LG 공장에 다니시는 모양이네. 어쨌든 그죠. 그래서 많지 않아요, 사례가. 그래서 직권 면직 처분은 요거는 이 행정절차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을 해임한다. 이건 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겠죠. 60% 정답률. 정답 말씀드릴까? 그죠? 어쨌든 직권 면직 처분은 이 행정절차법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그죠? 스와치니. 그치.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어제 그 카페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답변을 이렇게 그 달아드렸거든요. 달아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달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직권 면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절차법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에 대한 16번은 이게 엄청 쉬운 문제였나 보네. 자, 정답률이 정답률이 82.8%. 이거 뭐 거진 다 맞았다는 얘기죠? 거진 다 맞았다는 얘기. 자,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라고 돼 있네. 이것도 유승준 판례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 외국인이 이 비자 발급 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되면 그거는 이제 처분성 법률상 이익이라든지 처분성이라든지 그런 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유승준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외국적 동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성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 번을 보면 우리 소방청장 나왔다. 이게 이 소방청장 사례하고 그다음에 그 이 선관위원장제 사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소방청장이나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법 주체가 아니에요.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인정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말 예외적으로 이 권익위의 조치 요구에 대해서 이 소방청장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과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치. 한국의 발을, 그치. 그지. 대한민국 땅을 밟아봤으면은 그 처분성 인정이 돼요. 그리고 3번을 한번 보면은, 자, 이건 이제, 이것도 처음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제 처음 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최신 판례는 아니에요. 최신 판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처음 출제가 됐네. 자, 이제 우리 비교 판례가 있잖아요. 비교 판례. 우리 뭐냐, 이제 그 교원 재임용제, 이 교수 재임용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재임용을 이제 이 거부하는 통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법규상 조리상 그 재임용을 해달라 할 수 있는 신청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권 인정이 안 됩니다. 보면은 이제 이 임용지원 대상자가 특별 채용 대상자로서 뭐 어쩌고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사로서는 법규상 조리상 이제 권리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신청권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다들 아시는 판례겠다. 이게 이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돼가지고 오남용이 돼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유출 오남용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 이제 변경 신청권 인정이 되고 요 당시에는 그 이제 주민등록법이 그 개정이 안 된 그런 시점이라서 조리상 신청권을 이제 인정이 한 그런 이제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그치. 자, 이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2번. 자, 17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행정상 직시강제에 대한 내용. 이 직시강제는 이제 직접 강제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이제 둘 다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이제 행정청이 이 신체라든지 재산에 이제 물리력을 이제 가하는 그런 이제 행위들인데, 직접 강제하고 직시 강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직시 강제는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지? 이 행정상 이제 이 급박한 이제 장애 상태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 상태를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이 행정상 이제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직시 강제라고 부르죠. 자, 1번을 보면 그래서 이 직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이지만 처분성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물론 직시강제는 이게 단기간에 종료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은 없을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처분성을 갖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즉시강제라고 하는 건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행정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급박한 상황에 이게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하는 거예요. 가하는 거. 그지?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과거 의무 위반 행위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리고 아무리 급박한 장애 상태를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즉시강제는 이게 엄청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요, 즉시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즉시강제는 일단 대인적 수단이 있고 대물적 수단이 있어요. 대물적, 대물, 그죠?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하게 되면 대인적 수단이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하게 되면 대물적 수단에 해당이 되는데, 이 건강진단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신체를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인적 수단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미음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행위냐 아니냐인데, 일단은 직무집행행위는요, 이게 사경제 작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직무집행행위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직시강제에서 이제 이제 불법행위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정답률이 이 정도 됐네. 그지? 65.7%. 65.7%. 자, 이제 18번. 지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18번이 이제부터 이제 정답률이 40%대예요. 이게 18번, 19번, 20번 이제 이 세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정답률이 왜 낮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문제가 배치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가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사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유형 문제도 있어서 좀 어려웠죠. 이 18번을 한번 보면은요. 18번이 이게
이 신유형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유형. 이 신유형이라고 써 놨는데 여기다가 신유형이라고 써 놨고 근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죠. 41.7%. 이게 아까 인제 그 양벌 규정 다음으로 그 이 뭐냐 이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인데 자 인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제 이의 신청하고 이 행정 심판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인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처분청한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건 상급청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래적 의미의 이의 신청이라고 하면은 행정 심판을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 신청이 이름은 이의 신청이지만 만약에 행정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별도로 인제 그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즉시강제 대물적 수단 뭐 있냐고요? 거기 그 강론에 보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이 범죄 예방과 제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이게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즉시강제 수단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 그 뭐 대물적 수단이든 뭐 대인적 수단이든 그런 것도 있겠다. 이 소방기본법상 그 뭐냐 이 소방을 그 뭐지? 그 소방기본법상 이 인제 이 소방과 관련된 물건을 인제 치운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어쨌든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과 관련된 것들. 그지? 아니면 이제 이 도로교통법상 이제 도로 위에 인제 인공 구조물이 있으면 이제 도로 이 교통에 방해되는 그런 인공 구조물을 치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인제 직시강제로서 인제 대물적 수단에 해당이 되겠네. 자 고렇게 보면 되고 자 그지? 그 행정심판 볼게요. 그래서 이 기억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걸 텐데 우리 정보공개법상 만약에 비공개 결정이 있게 되면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고 행정 심판도 할 수가 청구할 수 있고 소송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은 전부 다 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건 처분청한테 하는 거, 공공기관한테 하는 거고 이 본래적 의미의 이의 신청이 해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자,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여기 내가 자 됐다. 자 그리고 인제 니은을 한번 보면 이게 인제 이 토지보상법상 우리 인제 수용재결 있죠. 그 수용재결이 있으면 이 수용재결에 대해서 인제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든지 소송으로도 인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제 그 이의 신청 있죠. 이의 신청은 이게 행정심판의 성격이죠. 행정심판의 성격. 그죠? 그래서 인제 이 행정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의적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별도로 인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니은은 이게 그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이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인제 이 이의신청 자체가 이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귿을 한번 보면 디귿이 이게 참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지엽적인 질문이죠. 보면 인제 이 난민법상 이의신청인데 난민법 이게 요 가리는구나. 경고에도 더 가려지네? 모르겠다. 어쨌든 이 난민법상 이의신청인데 이 난민 불인정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난민 인정 취소 철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개별법이 이렇게 인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번에 인제 그 지문 중에서 가장 이게 인제 지엽적인 지문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인제 리을을 한번 보면은 민원 이의 신청인데 이 민원 이의 신청은 딱 정확하게 본래적 의미의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청구할 수가 있고 요거 인제 청구할 수가 있고 요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된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되네. 자, 2문제 남았습니다. 짠, 2문제. 자, 볼게요. 자, 이제 19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례를 읽지 않더라도 만약에 밑에 지문으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사례를 읽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사례를 읽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죠?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제 보상 협의를 했는데 성립되지가 않았다. 그리고 인제 재결을 신청해서 이 토지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해서 인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손실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이라든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집행부정제의 원칙이죠. 이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집행부정지인 거고, 아유 당연히 토지보상법상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전부 다 이제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 지방 토지 수용을 위해서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수용 재결이 나오게 되면 이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땅을 수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취소 소송,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용 재결 중에서 만약에 보상금만 다툰다, 그러면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수용 재결 자체, 수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그지? 수용 재결에 나오면 이 수용 재결 중에서 손실보상액을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죠? 행정소송, 행정소송.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보면은, 자,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한다. 인도를 거부한다. 이건 이제 그 인도 의무 내지는 명도 의무거든요. 근데 대집행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인도 의무라든지 명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자기 의무예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 47.4%. 정답률이 높지 않았네. 오, 근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높지 않았지? 이게 그치?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문제 19번 자체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례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답률이 절반이 안 되네. 20번을 한번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자, A 시장이 그 식품 적개겁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사실로 근거해서 뭐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을 한번 보면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병합 제기가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반환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그치? 만약에 민사소송으로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당사자 소송은 안 돼요. 적어도 당사자 소송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다. 그럼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제 당사자 소송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데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일부 기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자가 치유가 되려고 하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이에요. 이제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이제 처분서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를 해서 다시 이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자 치유가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어디 갔니? 이 취소 소송 절차가 취소 소송이 이제 종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송 제기 이전입니다. 소송 제기 이전. 그리고 3번을 한번 보면, 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그 6개월 기간 내에 영업을 일부 정지하거나 뭐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부 기준을 이제 총리령으로 우리 식품위생법 자체가 이제 그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이라서 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은 총리령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총리령은 불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용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불용으로 놓고 보시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제재적 처분 기준 자체가 총리령 불용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 행정규칙에 해당이 되죠. 행정규칙에 해당이 되니까 대외적 효력이 없겠죠.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을 한번 보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판례로서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 있냐면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이 되는 거고, 이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그러면 하자승계가 아니라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이제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동일성이 있으면 허용이 되는 거고, 동일성이 없으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당초 사유가 뭐냐면, 그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사유가 이제 기존 사유고,
그다음에 인제 그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행정처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사유는 뭐냐면 어디 갔니? 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이잖아. 예,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사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동일성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겠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인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1 번부터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까 제가 인제 서두에 인제 총평은 말씀드렸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 어렵다는 게 일단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 최신 판례 지문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된 편이고, 그다음에 기존 기출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좀 이 변형을 시켜 가지고 인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그것도. 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그 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교수님들이 굉장히 인제 고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인제 올해가 그 이 고등학교 인제 그 고교 과목이 없어지고 인제 처음 이렇게 제도가 개편이 된 거라서, 인제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된 거라서 이 인제 교수님들이 '그래 한번 그럼 이 행정법을 좀 제대로 한번 잘 내보자.' 그런 식으로 인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이게 그 잘 출제가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방직까지 인제 2달 남았죠. 2달 쪼끔 이제 더 남은 것 같은데 잠깐만, 19 번에 3 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달라고? 19 번에 3 번이 뭐지? 잠깐만요. 앞에 돌려 들으시면 안 되나? 19 번에 3 번이 뭐야? 19 번에 3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 소송이잖아요. 그죠? 민사 소송 아니라고요. 그죠? 어쨌든 손실보상 청구권 자체,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 손실보상 청구권은 전부 다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이제 공법상 권리로서 이제 그 행정 소송,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 뭐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이 중에 이제 그럼 지방직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그 기출만 가지고도 인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점수가 인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출을 좀 더 열심히 보시는 방법으로 인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최신 판례가 인제 많이 나왔으니까 '최신 판례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이제 1 년에 인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쏟아지는 판례가 인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일일이 다 공부를 하겠다. 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인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하겠다. 그건 좀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 이제 아무리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 인제 최신 판례를 인제 뭐 그 '난 열심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적인 인제 이 기출 지문 안에서 그 인제 소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5 개년 재판 강의를 했어요. 5 개년 재판 강의에서 여기서 이 잡은 것도 있고 못 잡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 재판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웬만한 이제 최신 지문들은 전부 다 인제 그 이 소화를 해 드렸으니까 고 정도 이제 보셔도 인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행정절차법 개정 대비면은 행정절차법 하반기 시험 준비하시는 모양이네. 이 상반기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아직 시행이 안 돼, 그 개정 행정절차법이 시행이 안 된 거니까 그냥 기존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아마 제가 이 행정절차법은 이제 별도로 그 이제 그 중요한 개정이 많아서 이제 특강을 그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7월 16일, 그죠? 그래서 하반기 시험 준비하시네. 그지? 그러니까 하반기 시험인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겠구나. 7월 16 일이면은. 그지? 그러면 인제 그 행정절차법 개정된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국판 볼트님은 소방직이어서 공부 최신 판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 최신 판례 보면 개념이 안 들렸어요. 이게 그 제가 인제 최신 판례를 사실은 인제 강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가 인제 헌법도 같이 강의하잖아요. 제가 헌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강조를 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최신 판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 최신 판례를 본다고 해 가지고 내가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기출 문제 지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신 판례를 거기다가 얹으려고 그러면은요, 이 둘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도 흔들리고 기존에 인제 기출 지문도 알고 있는 것도 흔들리고, 그럼 오히려 더 인제 이 시험장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최신 판례는 이 인제 좀 후순위로 인제 미뤄라. 인제 기존에 알고 있던 지문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게 이게 더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판례 위주 단순 암기보다 개념은 당연히 개념은 확실하게 인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80 점이면은 괜찮아요. 80 점이면은 인제 그 적어도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문별이님 "국무원행법은 특유의 뭔가 있음." 예 국무원행법은 특유의 뭔가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자 그쵸. 이제 여튼 어우 영철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한국판 볼트님 예 소망직인데 80 점 지금 못 본 거 80 점이면 괜찮아요. 이게 행정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모의고사하고 실제 시험하고 오늘 이제 시험을 보셨으니까 인제 느끼시겠지만 이 모의고사에서 지문 하나 모르는 거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인제 뭐 서늘한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요.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인제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 등골이 서늘해져요. '아 씨 내가 잘못하면 틀릴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인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출을 단단하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제 이 속어로 어떻게 인제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우월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제 중에서 이 최신 판례가 이게 인제 덧붙여진 게 아니라 뭐냐 이 최신 판례로 도배된 문제가 7 번이던가 그렇던데? 이게 7 번인가? 예. 그치, 그치. 7 번. 그러니까 이게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최신 판례 처음 출제, 최신 판례 처음 출제, 그지? 사무 관리 처음 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은 속어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제가 제 생각에는 요 문제는 이제 교수님들이 틀려라 이게 작정하고 내신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게 아니면은 보통 보면 봐봐요. 이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잖아. 빨간색 최신 판례 처음 출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요렇게 돼 있고. 그지? 그리고 나머지 다 비슷하잖아. 그지? 이게. 예. 그지? 또 뭐가 있나? 또 다른 거? 뭐 있지? 여기다 뭐 최신 판례 처음 출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출만 확실하게 이 정복을 하고 있으면은 속어법으로 엔간하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근데 적어도 인제 올해 시험을 인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방직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소방직을 지금 이제 어딨냐 소방청에서 출제하지 않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소방직이라고 해서 국가직보다 더 쉽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쉽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 행정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음. "나 처음 출제 많다." 그지? 처음 출제 이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설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인제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인제 지방직까지 인제 2달 남으셨으니까 이 2달 동안 이번 시험에서 인제 내가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인제 강점인 부분들 고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부족한 거를 인제 메꾸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해설 강의를 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제 시험 준비하시느라 모두 인제 공부하시느라 모두 인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제 남은 이제 지방직 시험까지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번 시험도 붙고 이제 지방직 시험도 붙고 자 모두 이제 이관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제 해서 인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